서울에 뭐 100만 원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주면 그나마 명분이 있는데 시장이 안정되는데 이 물량을 쏟아붓는다? 나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서울에 집 못 살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너도 나도 샀는데 저는 쥐어짰다라고 보거든요. 젊은 세대와 무주택 세대들의 경제, 금융, 처분 소득을 금융 약탈 형태로 지금 가는 행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그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계십니다. 네. 변호사분이 저번에도 제가 이거 안 드렸죠? 예, 변호사 처음 듣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저 강남 일대에 사세요. 사셨어요. 네. 사셨는데 그분이 아주 제가 30년 부동산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이미 차익을 생기시고 또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작년에 판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너무 잘 판 것 같아요. 네. 물론 올해도 조금 더 작년이죠. 작년에 기가 막히게 파셨네. 2021년? 네, 아니 2021년에 팔았어요. 네, 잘 기가 막히게 파셨네. 제가 생각해도. 그걸 작년 가을인가 여름에 들은 거예요. 얘기를. 파시고 아니 그 집 하나 있는데 근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자녀가 아직 없대요. 다행히 결혼한 지 좀 몇 년 되셨는데 근데 신도시에도 왜 85제곱 초과도 많이 분양을 하잖아요. 2년, 3년 기다리면 1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니까 2024년, 25년도에 좋은 자리에 집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계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집은 이미 차익이 났고 매도를 했어요. 그럼 벌써 수익이 창출된 상태에서 청약이 만약에 그쪽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요. 무주택이에요 지금? 이분은 최고의 베스트 투자꾼인 거예요. 제가 볼 때. 투기꾼이 아니라. 왜? 무주택이 된 거라고요? 무주택자가 됐잖아요. 파셨으니까. 하나 있던 거 일시적 팔았으니까. 네. 그것도 차익을 최대 남기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었는데. 양도세 중과 들어가기 직전에 팔았으니까 뭐 진짜 대단한 분이죠. 거기다부터 양도세 중과와 상관없이 1주택이었으니 비과세로 세금도 안 냈을 거고. 두 채를 다 팔았다. 거의 뭐 120점짜리 투자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변호사분들도 자기 집을 그러니까 물론 강남이 고가니까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런 자산 관리를 들어가는 걸 감안하실 때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매입을 한 주택이 샀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차익이 발생을 했다. 만약에 어떤 데는 2배 반 이상 오른 데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주택자가 아니시라면 신도시에 대한 지금 집이 만약에 25평인데 강남에서 비싸요. 차익은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례도 참조하셔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한 교수님은 그러니까 앞으로 하락이 예상된다면 지금 수익을 실현해서 네. 차익 좀 실현을 하나. 돈을 들고 있다가 좀 싸지면 그때 다시 사면 그게 버는 거 최고의 아니냐. 투자죠. 최고의 예. 투자 방식 아니냐. 네. 그다음에 김인만 소장님은 어떻게 하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럼. 그러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으니 그냥 한 채라면 그냥 끌고 가자. 한 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앞서서 생각이지만. 물어본 게 일시적 2주택이냐. 그 변호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일시적 2주택이고 차 실현할 수 있다면 절세해야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이용해서 하나 팔고 하나는 가지고 가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본 거죠. 두 개 다 팔았느냐. 두 개 다 팔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두 개 다는 팔면 안 된다고 본다니까. 그때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분 소장님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그 그분이 아니니까. 리스크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네, 거죠. 사례에 변호사 따라서 정도인데 판단하시죠. 집 하나 가지고 가도 되지 좀 떨어지는 게 어떻다고. 집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더 가져가시는 수익을 것도 크게 저는 올릴 수 있는. 근데 액수가 워낙 크니까 클 뭐 때, 말씀대로 제 얘기는 클 때 얘기죠. 예, 예. 30%까지 하락한다. 만약 저점에서 산다고 하면 20억이면 그것도 한 아, 그렇죠. 6억이니까. 근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물건이냐, 일반 아파트냐에 따라서 하락폭이 달라요. 우리 2012년도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고요. 일반 전세길 반토막 났어요? 아파트들은 그쵸. 그 정도까지 안 떨어졌어요. 80% 정도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80%가 떨어졌다고요? 아니 20% 떨어져서 80% 정도 20%. 버텼는데 왜 전세 레버리지가 50% 60% 정도 되면은 떨어져도 한 80% 수준에서 멈추는데 감내할 수 있죠. 왜 많이 떨어졌냐면 아까 음마 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개포주공. 와 제가 그때 진짜 한국 뜰 뻔했잖아요. 2010년도에 한 11억 정도 했어요. 개포주공 1단지 13평이 11억 정도 하다가 2011년도에 8억 2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진짜 8억 2천까지 떨어 2011년도에. 그래서 이때가 바닥인가 싶어서 제가 이제 제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 떨어져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1년 만에 1년이죠. 2012년 되니까 5억 7천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2년 만에 2, 3년 만에 딱 반토막 났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반토막. 그러냐면 전세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때 전세가 9천만 원이었거든요. 개포주공. 맞아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전세 레버리지가 안 되는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제가 30% 얘기했는데 더 떨어질 좋은 수도 말씀이네요. 있고요. 레버리지가 되는 아파트들은 30%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그래서 말씀이네요. 우리가 저 사람이 30%라고 했는데 우리 집은 28%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좋은 입지에 있는 인기 있는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덜 떨어진다. 그렇죠. 전세가 뒷받침이 되면 저는 덜 전세 떨어질 수 가격이 있다고 받칠 보는 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래가 급감한 이유를 우리 한 교수님은 어쨌건 이러저러한 상황들 앞으로에 대한 하락에 대한 기대감 혹은 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매수를 적절하지 않는 어떤 매수세의 어떤 표현으로 보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김 소장님은 이것은 뭐 지금 대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뭔가 세금에 대한 이슈가 풀릴 것에 대비한 그럼요. 뭔가 그 지연이라고 그렇죠. 봐야 된다. 그런 약간 부분도 해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틀리신데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그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6만 호 공급에 105만 호 해가지고 311만 호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일기 신도시의 준주거 지역으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전문가분들은 그거에 대한 현실성을 또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어렵게. 일단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수장님 먼저 하시죠.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어떤 면이? 개구라 뻥이죠. 참 다행이지. 왜 다행이냐면 두 후보 모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보는 게 둘 다 지금 구라를 너무 쳐가지고요. 이건 뭐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없냐라고 하면 자 우리 국민들이 숫자에 좀 무감각해져요. 문재인 정부 때 3080 서울에 30만 호, 전국 지방 대도시 80만 호, 뭐 100만 호, 150만 호 하니까 100만이 우스워. 그렇죠. 서울에 주택이 한 350만 호 정도 되고요. 주택이 빌라까지 합쳐서 아파트가 200만 호가 안 돼요. 서울에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지은 아파트가 50년 동안 지어도 200만 호는 못 지었는데 지금 보면 서울에 뭐 100만 호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수로 100만 호면 분당 신도시 10개가 넘거든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서울에 분당 신도시 10개가 되는 걸 어디다가 어떻게? 택지가 과연 있냐? 서울 시내. 택지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남산 다 밀어버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도 뭐 250만 원 얘기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기 신도시 정비해가지고 10만 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 정비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지금 계획 세우다 보면 5년 임기 끝나는데 이것도 10만 원 얼척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알 거예요. 그냥 막 질러대는구나. 공약, 그냥 안 되는구나.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저는 사야 될 사람들이 사고요. 안 사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봐요. 이 공급 계획은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질러대는구만 이렇게 다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새로 출범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정부의 어떤 그 지금 공약을 통한 그들의 정부 정책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거라고 다들 안 인지하고 가져야 있다. 된다는 거죠. 100분의 1만 하라는 거지. 3만 5만 하면 저는 박수 쳐줍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3기 신도시 계획 외에요. 우리 3기 신도시 발표됐잖아요. 고양, 네. 창릉. 그거 다 합쳐도 30만 호가 안 돼요. 문재인 정부가 바본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 게 그 결과인데 지금은 그거에 몇 배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문재인 정부가 일을 너무 못했거나 차기 정부가 너무 잘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노력 안 했을까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보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 거지. 그렇게 바라본다면 3기 신도시 지금 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게 30만 호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신주택 숫자서부터 오류가 크기 때문에 그럼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냥 많이 떨어질 거야라는 이 기대감이 사실은 공연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급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아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 보면 의지의 표현이구나. 열심히 하겠다라는 표현을 그냥 300만 원, 200만 원으로 하는 거지. 이 숫자를 진짜 이렇게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 같습니다. 이건 한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 저 부분? 선생님이 혹평을 하시는데 일부는 동의합니다. 너무 막
펌핑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기 신도시도 택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안 지은 곳도 아직 있습니다. 이기 신도시. 그 택지 양하고 요번에 말씀하신 3기 신도시 30만 원가 좀 안 되죠. 그 물량하고 그리고 이제 또 3기 신도시 말고 그 미니 택지 개발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하면 현재 기존의 재고가 꽤 있는 데이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표를 올려드릴 텐데 저는 그래서 예측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두보다 250만 원은 약간 뻥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 구역을 갖다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수치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하면 30에서 한 50만 원가 빠져야 됩니다. 결론은. 그건 뭐냐면 조합들이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될 때 수치거든요. 그럼 50만 원은 뺄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30만 원이니까 207만 원을 미니멈으로 했을 때 30만 원 빼면 180만이라는 숫자가 그나마 좀 유효적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도심 공공 택지라든지 공공 재개발 3080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3080이 한 20만 되거든요. 3080이 지금 진도가 좀 안 나가요. 그럼 또 빼야 돼요. 그럼 160만. 자, 160만 중에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서울 수도권을 정부는 한 100만 정도를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지방.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엊그제 발표한 거에는 여러 개를 던졌는데 김포공항 거기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 20만 호.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쪽 지역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항 주변으로 부천 쪽 넘어가는 데하고 이쪽으로 논밭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확 밀고 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비판도 있고 이제 뭐 고도나 이런 것도 맞춰봐야겠지만 거기서 한 10만, 20만 원 가능하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니까 용산공원 일대 그 얘기를 묶어가지고 가상하면 하고 이렇게 대충 긍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볼 때 한 160, 긍정적으로 볼 때 한 180까지 가능했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뭐 매년 56만 원씩, 그러면 4년만 해도 200만이거든요. 네. 그건 좀 오바 같고, 제가 볼 때 하다 보면 한 40만 수준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 5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공급 쇼크가 일어나서 그때 조정들 할 건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거죠. 311만 원 의지를 표명했으면 좋겠어요. 가능은 해요. 정부가 의지가 있다라면 그린벨트를 푼다는 얘기를 차마 못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다 써가지고 최대한의 가능성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미니멈 50%만 보면 15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50에서 180, 좋게 보면 200까지는 가능하다 보는데 이것이 삽을 뜨느냐 아니면 시작을 하냐, 보상을 주는 단계를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100% 저는 또 소장님 말씀대로 이건 좀 과장되게 좀 부풀리는데. 근데 그 과장의 폭을 좀 작게 보시네요. 네, 작게 보면은 그래도 100만 원, 150, 180은 크다. 시장 상황상. 그 정도만 나와도 시장의 가격 엄청나죠. 이 수급이라든가 가격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 네. 하락시키는 데 큰 영향을 제가 끼친다. 볼 때, 네, 엄청나다고 보죠, 제가. 김 소장님은요?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100만 호가 뭐 똥개 이름도 아니고 분당 신도시 10개 우리 3기 신도시 발표된 그 규모의 지금 3배를 더 쏟아붓겠다는 건데 그렇죠. 물론 의지를 가지고 뭐 차차기 정부 그냥 눈 감고 시장 상황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뭐 안 될 건 없겠죠. 죽기 살기로 총력 투쟁 모든 다 그만두고 한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3기 신도시가 2018년도에 처음에 계획이 나왔고 2019년도부터 추진해서 2020년, 2021년 사전 청약하고 2023년에 4년 본 청약하거든요. 본 청약할 때까지 기간이 5년에서 6년 걸렸는데 자, 지금 차기 정부에서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자, 우리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주택 시장이 과열이 돼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푸는데 지금은 오버슈팅이 됐으니까 집값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자, 우리가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우리 전제 조건을 깔았죠. 한 3년 지나면 이제 3기 신도시 입주 물량들이 나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주면 그나마 명분이 있는데 시장이 안정되는데 이 물량을 쏟아붓는다? 그럼 미친놈도 아니고. 왜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죠. 일본 그렇게 하다가 일본 버블이 터졌는데
저는 우리는 불가능하고 법을 우리나라 통해- 정치 구조에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공급 계획을 계속 밀어붙인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거를 수급을 제거는 조절한다. 하겠지. 반론은 뭐냐면요, 그거죠. 계속 밀어붙인다 해서 전제가 이거죠. 토지 보상이 이미 들어간 곳은 할 수밖에 없고 그 상기 신도시는 미래에 하는 이제 거죠. 뒤에 좀 뒤에 놔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차마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공약에 나온 건 상기 신도시는 포함 안 된 거라고요. 새롭게 왜요? 개발한다는 거예요. 상규시도 다 보상 들어갔는데? 3기 신도시 아니 지금 100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김포공항이라든지 새롭게 발굴한다는 거지 고향 창릉에 3만 몇천 호를 지금 공약에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공약에 들어갔다고? 다 포함한 거예요. 지금 그걸 다 그럼 포함한 거짓말이지. 안 그러고서 311만이 어떻게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거를 왜 자기 공약에 넣어? 둘 다 그러니까 숟가락 얹은 거라니까요. 숟가락 얹었는데 누가 더 이쁘게 얹냐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207만 원도 유동적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7 최대일 때 이건데 217만 원까지 나왔었는데 삼기 신도시는 가능성이 있어요. 3080하고 공공재개발하고 지금 공공재개발 좀 난데 3080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작년에 원래- 이사 대책 발표된 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냐고. 되는데 지금 다 스톱이 걸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쉽지 미세한 않다고요. 사항들이 안 돼서 그게 한 안 된다. 40만 원 잡았었나요? 적게 28만 원, 40만 원 잡았는데 그게 좀 유동적이에요. 그나마 3기 신도시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쉬우니까 토지 보상하고 가능성이 아니라 수용하고 그건 그냥 하면 확실히 되니까. 말하는 공공 재개발 이런 거 쉽게 되겠냐고요. 공공재개발은 가능성이 좀 좋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쨌건- 시장 상황을 보니까 자, 5년 후에 예. 근데 물량이 별로 안 돼요. 공공재개발은. 5년 후에 이 물량 나오는지 내기합시다. 5년 후에 어떤 물량이요? 311만? 택도 없는 얘기죠. 아까 160만 원. 250만 택도 없죠. 아까 다만 150만 원. 160만 원은 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5년 후에 8회로 나와서 160만 되면 그러니까 수도권에 100만 호, 지방에 60만 호. 네, 최소한 로드맵은 잡힐 것 같아요. 160만 호는 가능하다. 그 정도만 돼도 아니라 로드맵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5년 후에 불러달라니까.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얘기하니까. 김유면 소장님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발표된 정도. 그럼 그 얼마죠? 수치로? 210만 3기 신도시 30만 원. 210만 원 안 에이. 나온다니까. 잘해야 한 50만 원 나와. 그건 아니죠. 에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소장님 보세요. 매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년 후에 보자니까. 그러니까 매년 우리나라가 그 아파트 입주 물량 그러니까 지금 입주 그걸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 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제일 적을 때가 33만이고요. 아니. 많을 때는 53만 채를 아니 했어요.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공급이 나오는 거를 공약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게 무슨 공약이야. 그걸 제가 아까 뺐잖아요 계산해서. 그러니까 저 일반적으로 나오는 물량 그게 빼고 재개발 정원축이잖아요. 재개발이든 민간 개발이든 빼고 그 추가로 다음에 시간 정부가 주시면은 신도시 만드는 소장님이 거를 격렬하게 아니, 정하시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제가 예측할 때 그거는 숟가락 백- 얹은 거지. 민간 건설사도 하는 것까지 다 얹으면 안 되지. 김포공항 개발 그런 거를 넣어야지. 그러면 그런 걸 해서 160만 원가 나오고. 이거 이제 정부 주도로 공급하는 게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최선 정부는 민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줄여서 정부 그러니까 이게 민간은 숟가락 얹고 유동성이 이게 숫자 있으니까. 장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김유면 얘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좀 디테일하게 해보세요. 보세요, 소장님. 디테일이야 그러니까- 숟가락 얹은 거지. 김 소장님은 맞는데 개구라 뻥이지 그게. 그렇게 혹평을 하지 마시고 보세요. 애를 쓰잖아요. 자, 다음 정부가. 주제로 넘어갑시다. 311만 호를 던졌다는 것, 250만 호를 던졌다는 건 나름 그쪽에 애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렇게 좋게 맞죠 뭐. 일단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는 지금 뭐 300만 호가 됐든 뭐 250만 호가 됐든 이건 다 지킬 수 없는 헛된 약속이다. 근데 그나마 실현 가능성 있는 그나마 실현 가능한 그 호수가 몇 호가 몇만 호가 될 것이냐 네, 요거에 예측을 대해서가 해본 이제 거죠. 조금 차이가 크신 거네요. 네. 일단은 그러나 어쨌건 그 정도만 나와도 지금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160만 호만 나와도 시장은 확 가라앉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임원 소장님도 동의하시는 건데 네네. 그 정도도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30만 호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소장님 동의하십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팩트 체크들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그 전략을 짜실지 한번 보시는 분들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은 점점 그러니까 하락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그 똘똘한 한 채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데서도 뭐라 그럴까요? 하락폭이 최대한 작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상승한다고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제까지는 마용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컸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두 분이 보시는 소장님 먼저 하시죠.
저 뭐라고 먼저 안 생각- 떨어지는 지역? 앞으로 덜 전망이 좀 떨어지는 지역? 이 그렇지. 와중에도 투자할 만한 지역? 투자의 개념에서 접근할 만한 그러니까 지역. 장기적으로 난 좋아졌다가도 다시 그 반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나왔을 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곳 지역. 우리 최근 양상을 보더라도 통계를 보면 이제 외곽 지역들이 조금 더 빠지는 영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왜 그러냐라고 본다면 외곽 지역이고 똘똘한 한채 현상도 있고 뭐 에그프라이 이론도 있듯이 뭐 가운데 지역들은 오래 버틴다라고 하는데 좀 길게 보자면 사실 수요층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이나 좋은 지역에 사실 사고 싶은 게 당연한 그렇죠, 마음인데 강남. 너무 많이 올랐고요.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 최근에 2020년, 2021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외곽 지역들, 인천, 안성 이런 지역들은 사실 폭이 좀 가팔랐어요. 서울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반등을 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지역들은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만에 한 2배,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 그치는 게 정상이고요. GTX 호재 때문에 뭐 의왕, 군포 이런 지역들 많이 올랐는데 급등했으니까 좀 조정을 받는 건 정상이겠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진짜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마용성 안 떨어지느냐라고 하면 아니, 안 떨어질 수는 없겠지. 어느 정도는 가장 좋은 모습을 떨어지겠지만 보였으니 지금. 그 중에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전세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전세 레버리지가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매매가 20억인데 뭐 전세가 한 12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조정이 돼도 뭐 몇 억 정도 조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조정장으로 들어가면 나 혼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갑자기 대선 후보가 새 대통령이 뭐 공약 보니까 뭐 GTX 기존 3개 노선 외에도 뭐 3개 노선을 더한다라고 뭐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그런 걸 해서 뭐 내 집 앞에 여기 하나 생길 거야 라는 지역들은 국지적인 호재 때문에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지역들을 예측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본다면 좋은 지역들은 그래도 똘똘한 한채 현상 좀만 떨어지면 저는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봐요. 들어가서 좀 반등 치다가 또 조정이 되면 또 달라붙고 해서 떨어져도 뭐 그렇게 사실 30%도 많이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지는 거지만 기간을 두고 떨어진다면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조정장에서 받쳐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단기간에 많이 급등하는 지역들. 뭐 GTX 호재 좋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올랐어. 의왕 같은 경우도 사실 의왕. 아니 아무리 GTX가 좋아도 그쵸? 아무리 올라도 의왕이 제가 이거 의왕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좋아도 의왕이 노량진이나 마포보다 좋아질 수 있냐고. 있죠. 시설이 좋아지면. 시설 얼마나 좋아져야 돼? 아니 저는 잘 모르지만 약간 상식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아니, 상식적으로. 안티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천장 효과가 있잖아요. 아무리 수온이 아무리 좋아져도 잠실보다 좋아지겠냐고 100년 내에 50년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한 지역들은 좀 조금 어려울 더 수 있다. 조정폭이 더 클 수 할수 있다는 거죠. 인천도 3배, 2배, 3배 올랐고요. 3번도 그렇고요. 많이 그래서 올랐죠.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이걸 무서워하지 말고 당연히 조정장 들어가야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다한 하락에 대해서는 정부도 개입을 할 거예요. 과다한 하락이 된다면. 근데 이 정도 하락을 가지고 저는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미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 자, 무주택자인 경우 올해 집을 살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 이거는 우리 한 교수님은 기다려야 된다. 네, 다 아까 맞으시는 그랬죠. 거고. 예, 예. 김 교수님은 김 소장님은 그냥 지금 여건이 된다면 사도 된다. 저는 무주택자들은 기다리지 말라고 해요. 기다려서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내년이면 또 기다려. 가을까지는 좀 기다릴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 기다리고 내년 됐어. 내년에 상황이 또 안 좋아져서 또 기다리거든요. 5년, 10년 기다린다니까. 필요한데. 능력이 되면 가을 지나서 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사실 대출 가을 규제 된다고 되나? 대출 규제 때문에 네. 지금 현금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살 타임,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불안해서 작년처럼 굳이 2030들이 많이 샀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현상으로 보냐면 원래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59세 또는 길게 보면 69세까지예요. 2030들은요, 좀 돈 좀 준비해서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해서 한 40세 결혼하고 애가 이제 좀 커서 학교 갈 때쯤 되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좋은 학군으로도 가야 되고. 그때 원래 주택 구매하는데 작년에 왜 샀냐고.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나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서울에 집 못 살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너도 나도 샀는데 저는 쥐어 짰다라고 보거든요. 10년 후에 사야 되는 분들이 미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무리수를 좀 던진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자금 여력이 되고 필요하셔서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조정장이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와도 뭐 어때? 잘 살다 보면 뭐 되지. 하지만 무리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무주택자들도 청약도 있잖아요. 청약 조건 좋은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신혼희망타운 이런 기회들 많으니까 내 집 마련이 꼭 대출 받아서 지금 당장 집 사는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세서 항상 내 집 마련은 저는 1순위라고 보고요. 보험이잖아요. 집 하나는 보험인데 보험을 청약 받으라는 얘기죠, 수사님 별로. 청약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청약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사도 된다. 필요하신 분들 결혼하는데 난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돈에 맞춰서 시작하면 되죠. 무리하지 않고. 근데 이제 거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아까 소장님 신용대출 받지 말씀하셨듯이. 말고. 예. 그러니까 내가 아주 무리한 비싼 이자의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는 하지 그거는 말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신 분들은 이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조절해야죠. 근데 이걸 내가 딴 데서 낮은 이자로 뭐 집안에서 빌리든 뭐 은행에서 빌리든 낮은 이자를 안정적인 걸 가져와서 대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제일 그게 좋죠. 안 되는 분들은 아까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라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팔고? 예. 제가 언제 팔고 가라 그랬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아 그러셨나요? 네.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 와중에 좀 투자하는 방법이 뭐냐 시청자분들에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두 번째 출연이니까 시청자분들 위해서 팁을 좀 드리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수장님은 다 아시는 거고 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 각 구마, 서울은 각 구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이제 시마다 다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그 교통, 문화, 행정 이런 로드맵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수정하는 것만 빼고는 그대로 다 진행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도로가 앞으로 어디가 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역교통망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픽스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되는데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광역교통망 뭐 대책위원 해가지고 엄청 저걸 했어요. 그때 좀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인들이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교통망 라인에 어떤 이렇게 조금 도시기본계획과 맞춰보시면 그냥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투자 대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시지 못하는데 법령 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한번 타이핑해서 서칭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는 제가 드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곳. 이 요점이 뭐냐면 세 개의 교통 결절점이 뭉치는 곳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서울은 몇 개 한정되잖아요. 근데 되는 순간 용적률과 건폐율과 시설 기반 시설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면 스스로? 자산 관리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기 좀 때문에 알려줘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알려줘야지. 뭐 또 스스로 네? 찾아봐. 알려줘야지. 아시잖아요, 소장님. 입주위에 최소고요. 아니 근데 아까 김유만 소장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네. 지금 뭐 이래서 아까 신용대출을 받아서까지 산 분인데 이거를 대체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대출 금리는 점점 높아지고 집값은 하락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게 되게 위험하니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오히려 외곽이라든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그렇죠.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전략은 부분.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맞아. 그게 거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살 때 취득세도 또 들어가죠. 그렇죠. 팔 때 또 뭐 비과 세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또 양도 부동산비도 만만치 않고. 중개보수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따져보면 진짜 그게 유리한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비과세 요건은 맞춰야 되고요. 한번 갈아탈 때가 됐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내 집이 있고요. 약간 갈아타고 싶은 상급지 또는 다른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떨어졌을 때 어느 집이 좀 더 떨어질 것 같느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이 오른 아파트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홀로 아파트를 샀어. 그래서 내가 한 8억 정도 샀는데 내 집은 1억 떨어졌는데 15억 하던 집이 12억까지 떨어졌어.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내 자기 자본 2억인데
신용대출에 뭐 전세자금 대출에 부모님 대출에 뭐 다 해가지고 10몇억짜리를 산 거야. 이거는 진짜 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금리 5% 되면 나 진짜 생활이 안 돼. 이런 분들은 생활이 안 되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연소득이 부부가 괜찮다면 신용대출 갖고 빨리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게 안 된다라면 사실은 좀 다른 그렇죠. 지역들로 좀 갈아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 올라가는 거 7%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2, 3년 내에. 제가 요거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저 실화인데요. 엊그제 3일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실화라니까 더 이렇게 뭔가 네네,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삼성동에 계신 공인중개사분인데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2년 전에 2년 쫙 안 됐는데 삼성동에 조그만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 소규모 단지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샀는데 진짜 영끌에 그냥 부동산이? 근데 이분은 또 영끌이라고 하기엔 나이나 조건이 아기가 하나 있대요. 네. 부인도 있는데 부인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샀는데 집을 사두고 전세 끼고 대출 그땐 좀 될 때 신용 대출이 사뒀는데 이분은 지금 어디 사냐면 고시원 산대요. 그래요. 네. 그 근데 너무 그분이 극단적이네. 자신 있게 난 고시원 살아도 올인하겠다 해가지고 했답니다. 기업체를 다니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3일 전에 만난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제 이런 막 미친 막 탐욕이 막 불타오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회의를 느낀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분들은 지금 정말 잠 못 주무실 거예요. 그죠? 힘드시고. 근데 2년은 버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하면 되는데 무주택 갭투자 이분처럼 한 경우는 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냉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소장님 얘기하잖아요. 금리 7% 가능하다. 7%일 때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걸 계산하시고 2년 보유만 해도 또 어느 정도 조금 혜택이 있잖아요. 세금이. 계산하시고 이거를 대처하셔야지. 근데 이런 분의 숫자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지 모르는데 영끌 숫자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9만 채가 아파트가 서울에 거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한 5만에서 5만 5천 될 것 같아요. 6만 정도 잘하면. 그럼 영끌 세대가 지금 수치로 35에서 40% 했거든요. 그럼 2만 4천 호가 영끌이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 30대. 20, 30대가 2만 4천 호가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 기업체나 저금리 뭐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저금리 받으신 분도 있어요. 2만 4천 중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럼 12,000개를 빼면 12,000 가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9만이면 2만, 3만 6천 가고. 그러니까 영끌이 작년, 재작년에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3만 2천 가구가 가능성 있는 대상이에요, 리스크가.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너무 심각할 땐 정부에서 케어하겠지만 이 금융당국자가 보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자가 보고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날린 분 많이 봤습니다. 주식을 날린 분들 정부에서 구제해 줍니까? 안 해주죠. 이거는 뭐 실수요자를 명분 삼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과 언론 투기 세력이 가세를 해서 이거를 조장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다만 이분들이 좋은 뜻으로 생각한다라면 정부에서 너무 막막하고 집은 없어. 이분이 집에 살아. 힘들어. 그러면 정부에서 파이낸싱을 해줘서 당신이 스스로 자본 투입을 해서 손해를 봤으니 그러나 리스크가 너무 크니 정부가 지원을 해줄 때 그 나중에 대해서 일단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마치 기업체 IMF 구제금융 하듯이 구제금융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대한 수익에 대해서 쉐어를 해야죠. 나라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정부가 도와주는 거 외에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투입을 해서 회사를 살려놓고 수익을 쉐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동산만 이런 식으로 구제를 해야 돼요? 특히 보시면 눈에 얘기하지만 2138만 가구 중에 이거 몇만입니까? 냉정하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에서 본인 책임져야 되는데 이 볼륨이 크다 보니까 자본시장과 금융시장과 부동산이 연결돼 있으니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파이낸싱 하는 건 좋다. 그러나 분명히 쉐어는 책임져야 된다. 나눠서. 왜 벌 땐 자기들만 벌고 이러면 정부가 책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어느 분 제가 아는 분이 진짜 큰 돈을 얼마 전에 뭐 날렸대는데 그 정부에서 3억 대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냉철한 이성주의 판단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영끌을 막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논리하에서
정확하게 주식시장과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다는 말 첨언드립니다. 네. 뭐 소장님 다른 의견 저는 있으세요? 반대 의견인데요.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주식하고 부동산은 상황이 달라요. 어떤 게요? 뭐가 달라요? 상황이 다르죠.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고요? 주식은 자기가 무슨 100% 얘기하실지 투자죠. 알겠다. 말씀하세요. 부동산은 거주도 들어가고요. 집값 가만히 있는데 올랐나요? 분명히 정부 역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집값이 그냥 올랐나? 5년 동안 저는 정책의 부작용도 일정 부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요. 집값 오르면 다 가져가나요? 양도세 기본 6에서 45%고요. 중과세 되면 최고세율 75%. 그건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들도 어떻게든 정부가 불로소득 절반 이상 환수를 하는데 책임이 없다. 정부는 돈 벌면 낼름 가져가고 집값 떨어지면 정부는 나 몰라라. 집값 누가 올렸는데? 내가 집 하나 사는 사람이 이거는 저도 올렸어요. 인정해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물론 내가 5억을 손실을 봤는데 정부가 직접 보존을 해줘가지고 해줘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체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 가진 사람들만 손해인가요? 역전세 하나 생기면 세입자들은? 대출해주는 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뭐 규제를 완화해줘가지고 부양책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집 많이 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국가 경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정부 때 규제 왜 풀었냐고. 그런 논리면.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숫자로 나오잖아요. 2180만에서 이 영끌 세대들을 정부가 또 보존하고, 맞아요. 정부가 실수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쉐어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을 정부가 정책의 실패도 일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쉐어해서 도와주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를 뭐 경제를 명분 삼아서 또 이거는 자본 논리랑 안 맞다. 주식시장하고 전혀 안 맞고. 그래서 2180만 중에 빼기 뭐 10만, 20만 했을 때 나머지 1주택자든 집값이 올라가면 이건 집값을 받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구제를 해주면. 그러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값 좀 높은 가격을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 전체 볼륨과 이 볼륨을 계산할 때는 이거는 제한적으로 구제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구제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직접적인 구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연착륙 할 수 있게. 사실은 전체 시장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책이 아까 주택 공급 계획 나왔듯이 이미 나온 계획들이 있고요. 추가 계획들이 있는데 주택 시장 상황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요. 진짜 필요한 지역들은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좀 과도하게 좀 무리해서 사실 집값 잡기 위해서 약간 오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속도 조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도 막 쏟아부었잖아요. 이제는 좀 진짜 필요한 정책이 뭐냐, 없어져야 될 정책이 뭐냐를 구분을 해서 이제 목표가 집값 잡기보다는 집값 안정이 저는 목표가 돼서 주택시장 방향 자체도 이제 서서히 정부도 정신 좀 차리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생각이 서로 다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잘 감안하셔서 어디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저희가 정답을 내리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한번 상황을 벌려보고 예, 이슈를 좀 벌려보는 거니까 한번 잘 판단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까지 전문가분들 말을 듣고 이게 맞지를 잘 않는다. 오른다고 해가지고 사면 떨어지고 내린다고 해서 기다리면은 더 올라가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맞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변호 겸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한번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찍고 이제 어떤 걸 보면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3번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제가 2011년도에 2015년도경에 부동산 조정이 올 거다, 버블이 좀 터질 거다라고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책을 쓰고 방송도 한번 나왔는데요. 근데 그 책과 방송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댓글을 보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제가 어떤 조건들이 전제하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마지막 말 방송을 보시면 아마 뉴스 모르고 기억하는데 맨 마지막 말을 제가 팩트를 남겼습니다. 뭐라 하냐, 책에도 써 있습니다. 인위적인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드린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 인위적인 정책은 박근혜를 얘기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그 당시가.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라고 제가 멘트를 남깁니다. 마지막 말을. 자, 근데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틀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실 건 그겁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대출 완화 팍팍 풀고 금융위원장 누르고 이러면 시장 유동치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이제 뭐 풍선 핀셋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풍선 효과가 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이조차도 애초에 확실하게 다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전국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경제 성장률 핑계 대가지고 핀셋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펑크가 나가지고 저금리랑 맞물려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그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지표나 여러 상황들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요소는 맨 마지막이에요. 질문에서도 우리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 키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사담을 말씀을 이제 변명을 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더 이상 정부의 어떤 선량한 의지를 못 믿겠어요. 정치인들을. 그래서 제가 원래 작년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뭐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 팩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할까 막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 딸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처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청자분들은. 그 결혼을 하고 나면 하였다는데 그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처자식한테. 아,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악성 문제들을 방치하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내 개인 생각에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사회운동을 할까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뭐냐. 건전한 경제가 발전하고 자산이 늘어나고 소득 분배가 잘 돼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왜? 좀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양극화가 비대화되고 젊은 세대와 무주택 세대들의 경제, 금융, 서분 소득을 금융 약탈 형태로 지금 가는 행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후세들한테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더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팩트만을 말씀드리면서 후세와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양심을 가진 전문가라면 인간적으로 이제 진실을 가지고 팩트를 얘기해야지 일희일비하면서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저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쓴 책자는 변명을 그렇게 드렸고 네. 지금 앞으로의 제 모션과 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실수가 있고 개인적인 견해니까 판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또 석학들이 많으시겠어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본인들이 지시는 거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소장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가지고 미련이 많은데. 자, 전문가들 예측을 하죠. 전문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론과 경험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있죠. 여러 가지 또 실무를 하다 보니까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많은데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이 다 맞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틀리더만. 주식 부동산 전문가들 말 다 틀리는데 왜 틀리냐라고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다 맞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변수가 있고, 그쵸?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왜 틀리냐라고 본다면, 자, 우리 시차가 있고요.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게 1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2년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 지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수님하고 말씀드린 변수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다음 달에 갑자기 기준금리 정책이 바뀌었어. 위기가 생겨서 기준금리를 안 올린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뭐 경제 위기? 생각지도 못하는 뭐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예상 못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가 안 생겼으면 지금과 같은 안정세? 조정장이 저는 조금 더 빨리 왔다라고 봐요. 2020년, 맞습니다. 2021년 정도 왔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 기조로 다시 돌아가면서 2년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왜 전문가 의견이 그래도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오를 수도 있어요. 자, 리스크 관리를 했는데 올랐어. 그게 문제가 되나요? 큰 문제는 되지 않죠. 근데 문제 리스크 경고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 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고 전략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주식도 그렇고요. 이 부동산도 보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데 이 현상이 정부의 대응이 됐든 시장의 맞습니다. 여러 주체들의 대응이 그럼요.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시장이 자꾸 변해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전체적인 뷰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시장의 그 현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대응 방법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대는가 이런 것들도 잘 지켜봐야 네,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설 특집으로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김인만 소장님 함께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앞일을 안다는 건 뭐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참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식도 그렇지만 과연 오를까 떨어질까? 네, 하여튼 힘든 네, 예상하기 힘들죠. 그러나 어쨌건 그거에 맞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이러다가 끌려가는 맞습니다. 것보단 그렇죠. 네, 한번 각자 한번 예, 객관적으로 자꾸 우리가 어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한번 나름대로의 어떤 추측과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고 예, 그거에 맞는 대응 예,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건 근데 두 분 다 제가 느끼기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김인만 소장님. 한번 조정장은 온다는 거죠. 뭐 조정장. 영원한 조정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조정장 다음에는 또 다른 상승.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1주택자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는 맞아요. 방법을 드린 겁니다. 네. 하여튼 주식도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고 P2. 그러니까 그 맞아요. 악성 P2 채무, 합니다. 네, 악성 맞습니다. 부채로 투자한 것들은 빨리 네.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그럼,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적극 네. 동감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